제3제국 동안 명령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디즘을 직업으로 삼고 의학을 고문으로, 건축을 절멸의 도구로, 관료주의를 대량 학살의 기계로 만든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의 지도자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의사, 과학자, 간수, 관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정확하고 냉정하며 많은 경우 열정적으로 가장 잔혹한 범죄들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피부를 수집했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아이들로 실험했으며 많은 이들은 한계나 결과 없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익명의 사형 집행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제국의 몰락 이후 어떤 종류의 변태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은폐되었을까요? 잔혹함이 지배했을 때 제3제국의 뒤틀린 논리. 나치 정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극단적인 폭력의 이미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더 깊고 불안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유럽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과학자, 의사, 관료들을 가진 현대 국가가 어떻게 사디즘을 제도화된 정책으로 변모시켰을까요? 제3제국은 극단적인 잔혹함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의 구조적 요소로 통합했습니다. 이 체계화된 타락으로의 진화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상처 입은 민족주의가 굴욕의 희생양을 찾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적을 지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비인간화하는 이념이 등장했습니다. 운터맨쉬, 하등인간라는 개념의 창조는 이러한 변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이데올로기 학자들에게 유대인,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집시, 그리고 나중에는 슬라브 민족이 단순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적이 아니라 아리아인의 생존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이었습니다. 괴벨스가 학교 교과서, 신문, 라디오, 영화를 통해 꼼꼼하게 전파한 이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모든 공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비인간화는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아리아인 두개골과 열등한 것으로 분류된 다른 두개골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동정심이 약점이며 인종에 대한 배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타락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SS에게 훈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분리하도록 특별히 교육받았습니다. 잔혹함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충성심의 표현으로 장려되었습니다. 이 뒤틀린 논리 내에서 하등한 집단의 구성원을 고문하고 불임화시키거나 처형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애국적이며 심지어 위생적인 행위였습니다. SS 군인은 포로들을 물건처럼 마치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기술적이며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재조정은 사디즘적인 행위가 보상을 받는 조직 문화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포로를 제거하거나 더 효율적인 처형 방법을 혁신한 강제 수용소 소장은 축하, 승진,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괴한 것은 기술 관료주의로 포장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업들은 끔찍한 변형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의식이 있는 포로들을 생체 해부함으로써 과학적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저천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의도적으로 계산하여 막사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스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틀린 유인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폭력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명령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결정하는 자신의 권력에서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포로를 죽을 때까지 발로 차는 경비병, 마취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 동상 실험을 위해 아이들을 선별하는 장교. 사디즘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예상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이러한 심리적 기계를 드러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범죄자들의 변론에서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적 단절,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 소장이었던 프란츠 슈탕글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라는 진술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한 냉정함, 살인을 절차로 전환시킨 것은 제도화된 타락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물리적 증거 또한 소름 끼쳤습니다. 연합군은 인간 유해로 만든 일상용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피부 램프, 인간 가죽 재본, 트로피처럼 줄어든 머리, 사형 집행인과 사디스트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기계가 명백한 사이코패스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들, 전문가들, 가족의 아버지들, 그 시스템 밖에서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개인들에 의존했습니다.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작은 도덕적 포기의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상화했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비인간화, 다음으로 희생자들의 사회적 고립, 그 다음으로 잔혹함에 대한 특권, 마지막으로 공포를 일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나치즘의 사디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며 장려되었습니다. 소수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잔혹함에서 수단뿐만 아니라 자기 확장의 방식을 찾은 전체 권력 구조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해부학은 이데올로기, 절대 권력, 타인에 대한 경멸에 완전히 굴복할 때 인간 영혼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등장한 진정한 괴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디즘을 미덕으로 만든 국가, 문화, 교육기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형 집행인으로 만든 기계,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타락시킨 이데올로기입니다. 고통의 외과의사, 나치 공포에 봉사한 과학. 제3제국의 역사는 악명 높은 이름들로 가득하지만 그림자 속에는 메스를 고문의 도구로 사용한 똑같이 끔찍한 인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의학을 사형 집행인으로 만든 과학교육을 받은 남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우생학은 여러 나라에서 학문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유사과학적 흐름이 이론적 논쟁을 넘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알프레드 플루에츠와 에른스트 아리디는 강제불임과 결국에는 독일 사회에 유전적 짐으로 간주된 사람들의 절멸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칼 브란트와 같은 의사들이 주도한 아크티온 T4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살인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안락사라는 완곡 어법 아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여 치사주사나 실험적인 가스실로 인한 사망을 자연사로 날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홀로코스트의 기술적, 심리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교수들 중에는 하일리히 힘너의 개인 주치의이자 독일 적십자사 회장이었던 칼 게브하르트 박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라벤스브리크 강제수용소에서 게브하르트는 설포나미드 치료법을 시험하기 위해 전쟁 부상을 시뮬레이션 하려는 끔찍한 실험을 감독했습니다. 주로 폴란드 여성 희생자들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같은 박테리아에 의도적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열린 상처에 파편, 유리, 흙이 삽입되거나 극단적인 조건에서 재생을 연구하기 위해 뼈가 부러졌습니다. 게브하르트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러한 신체 훼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사 프리츠 피셔가 있었습니다. 피셔는 희생자를 선택하고 차가운 과학적 정확성으로 절차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쟁 후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은 감형되어 1954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없이 2003년까지 조용히 살았습니다. 헤르타 오버호이저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의사 재판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여성으로서
오버호이저는 라벤스부르크에서 마취 없이 생체 해부를 하고 근육과 뼈를 적출하고 열린 상처에 화학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희생자들이 의식이 있는 동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일부를 배액하고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버호이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증언 중 하나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절단된 다리를 보여준 폴란드 생존자 야드비가 지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지도는 오버호이저가 박테리아로 상처를 감염시키고 그 영향을 기록하기 위해 근육과 신경 조직을 제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복은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녀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호이저는 단지 5년만 복역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서독에서 의료 행위를 재개했지만 그녀의 옛 희생자 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본 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에 한 번도 후회를 표명하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나치 의학의 공포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쌍둥이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요제프 멘겔레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지그문트 라셔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끔찍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다하우에서 라셔는 고도와 동상의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포로들을 저압실에 넣어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저온증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얼음물 탱크에 담갔습니다. 이 역사적 장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학술기관의 공모였습니다. 독일 대학과 병원은 이러한 실험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소 희생자들의 생체 물질, 뇌, 해골, 장기를 받았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일부 기관은 범죄적 기원의 해부학적 표본을 실험실에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잔혹 행위의 대부분은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1946년, 1947년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재판은 가해자들을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실험에 대한 정부에 입각한 동의를 요구하는 현대의학 윤리의 기본 원칙인 뉘른베르크 강령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고 일부는 완전히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이 나치 의사들의 사례는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치료를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형 집행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타자의 비인간화, 도덕적 제약 없는 개인적 야망의 치명적인 조합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의 교수들의 역사는 영원한 경고입니다. 윤리 없는 지식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보편적인 상징인 흰 가운은 증오로 타락한 과학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들의 발견, 실제 과학적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이 아니라 지식을 인간성으로부터 분리하는 위험에 대한 영원한 경고입니다. 무자비한 여자들, 공포를 심은 간수들.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서술은 남성 가해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용소의 그림자 속에서 그 잔혹함이 남성 동료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끔찍했던 여성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문과 절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때로는 남성 동료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의 사디즘을 보였습니다. 나치 수용소 시스템은 주로 여성 수감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모집된 3,500명 이상의 여성 보조 간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SS의 공식 회원이 될 수는 없었지만 비슷한 세뇌 교육과 수감자들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아우프제헤린넨 여성 감독관들은 대부분 노동 계급 출신이었으며 공장이나 가정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급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 중에는 1922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알프레다 링켈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범죄뿐만 아니라 정의를 회피한 성공 때문에 특히 충격적입니다. 링켈은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였던 라벤스부르크에서 간수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13만 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수감되었고 최소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링켈의 독일 셰퍼드 개를 기억했는데 그 개는 특별히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녀는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여성들에게 그 개를 풀어 물어뜯고 찢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희생자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자비를 구걸할 때 특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전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링켈은 1959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홀로코스트에서 탈출한 독일계 유대인 프레드 윌리엄 링켈과 결혼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용히 살면서 유대인 단체를 위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2004년에야 미국 당국이 그녀의 진짜 신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06년 독일로 추방되었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2018년 96살의 나이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보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191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마리아 만들은 제도화된 타락의 또 다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한 간수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효율성과 잔혹함 덕분에 승진하여 제3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절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오버아우프제헤린 여성 최고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만들은 최소 50만 명 여성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별명인 야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은 열차 도착 시 선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순한 손짓으로 누가 일시적으로 강제 노동자로 살고 누가 곧바로 가스실로 갈지 결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어머니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을 특히 즐거워했으며 아이들의 운명을 알면서도 어머니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면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을 직접 명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사디즘의 가장 충격적인 표현 중 하나는 아우슈비츠 여성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던 만들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수감자들을 선발하여 다른 여성들이 노동이나 죽음으로 향하는 동안 연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슈베르트나 모차르트의 선율과 주변의 공포 사이에 이 끔찍한 대조는 나치 정권의 미학적 타락을 반영했습니다. 만들은 또한 일시적으로 더 나은 다을을 받는 유대인 여성들을 선발하여 애완동물 또는 총애하는 자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녀가 실증나면 그들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이 행동은 잔인함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희망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뒤틀린 욕망을 반영했습니다. 링켈과는 달리 만들은 정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크라쿠프에서 재판을 받고 1948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녀의 잔혹함에 대해 증언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똑같이 끔찍했던 인물은 테레지 엔슈타트 수용소 게토에서 일한 힐데가르트 노이만입니다. 이 수용소는 나치 선전에서 모델 정착촌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습니다. 테레지 엔슈타트를 거쳐간 14만 명 중 3만 3천 명 이상이 그곳에서 사망했고 약 9만 명이 죽음으로 향하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감독관으로서 노이만은 누가 게토에 남고 누가 아우슈비츠로 보내질지 결정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를 체계적으로 잔인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을 이송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분노, 명백한 사디즘 또는 쾌락과 같은 감정을 보인 다른 간수들과 달리 노이만은 행정적으로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관료적 기록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이송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노이만은 수용소 해방 전에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운명은 미스터리였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서독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았으며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90두 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정부 기관에서 일했으며 결코 정의를 마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치 여성 간수의 현상은 잔혹 행위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보이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놀라운 수준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나치 가부장적 맥락에서 일부 여성들은 남성 동료들과 경쟁하여 더 큰 강인함을 보여줌으로써 수용소 계층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대부분의 간수들은 결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시스템에서 일한 수천 명 중 수십 명만이 법정에 섰고 더 적은 수가 의미 있는 형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회는 자체적인 성편견으로 인해 그들을 남성 동료들보다 덜 책임이 있거나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치 공포의 여성적 얼굴은 극단적인 잔인함의 능력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타자의 비인간화와 결합될 때 전통적으로 보살핌과 양육과 관련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의 효율적인 실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기에 기록된 대량 학살, 수백만 명을 죽인 책상들. 나치 죽음의 기계는 사무실에서 절멸의 모든 톱니바퀴를 설계한 계획가들 없이는 그 끔찍한 효율성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량 학살의 관료들은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세심하게 작성된 명령, 메모, 물류 계획을 통해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일리히 힘너가 1939년에 창설한 국가보안본부 RSHA는 억압과 절멸의 행정적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또 다른 기관이 아니라 내부 감시부터 강제 수용소 조정까지 아우르는 촉수를 가진 관료주의적 괴물이었습니다. 7개의 부서 또는 암트로 나뉜 이 구조는 기업의 효율성으로 죽음을 관리했습니다. 1942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암살 이후 덜 알려진 이름이 이 거대한 기계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에른스트 칼텐브룬너입니다. 1903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법률 교육을 받은 열광적인 국가사회주의자는 얼굴 흉터가 그의 위협적인 외모를 강조하는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끔찍한 것은 그의 냉정한 행정처리 능력이었습니다. 1943년 1월부터 RSAA의 수장으로서 칼텐브룬너는 게슈타포, 보안대, SD, 형사경찰, K리포, 그리고 이동식 절멸부대인 아인자츠그루펜을 동시에 감독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마이다네크로의 대량 이송을 명령하는 그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칼텐브룬너는 매일 처형 건수, 가스실 작동 방식, 각 수용소의 사망률을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용된 총알수, 소비된 가스양, 시체에서 추출한 금리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관료적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최적화해야 할 통계가 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칼텐브룬너는 잔혹 행위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그 반대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마우트하우젠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실에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46년 10월에 처형되었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인물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주요 협력자이자 제3제국 최고의 이송 전문가 중 한 명이었던 알로이스 브루노입니다. 191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브루노는 오스트리아, 그리스, 프랑스, 슬로바키아에서 절멸 수용소로 최소 13만 명의 유대인 이송을 조종했습니다. 브루노의 효과는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꼼꼼한 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표, 최적화된 경로, 최대 적재 용량 계산과 같은
철도 정밀도로 수송을 조직했습니다. 각 열차는 치명적인 효율성의 연습을 나타냈습니다. 브루노에게 이송은 상품 유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류 작전이었습니다. 단지 그의 화물은 죽음을 맞이할 인간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는 수천 명의 프랑스 유대인들에게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전단계였던 드랑시 환승 수용소를 지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송을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고문과 모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나이든 랍비들의 수염을 뽑거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을 분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파괴적인 업적은 그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1943년 3월부터 8월까지 브루노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공동체인 살로니카의 48,000명의 세파르드 유대인 이송을 조직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그는 발칸 반도에서 유대 스페인 문화의 오랜 유산을 파괴했습니다. 브루노는 또한 이동 중에 일산화탄소로 희생자들을 살해하는 개조된 차량인 가스 트럭 사용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혁신은 특히 동유럽에서 수용소 인프라가 없는 지역으로 절묘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칼텐브룬노와 달리 브루노는 정의를 피했습니다. 나치 탈출 경로인 라틀라인의 도움으로 그는 시리아로 도피하여 수십 년 동안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모사드는 2차례 그를 납치하려 했고 폭탄 편지를 보내 한쪽 눈과 여러 손가락을 잃게 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2001년경 다마스쿠스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치즘의 대량 학살은 무엇보다 산업 규모의 물류 작전이었습니다. 열차 시간 동기화, 자재 공급, 인력 관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RSHA는 이 끔찍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각 구성 요소가 동기화되어 작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예시적인 사례는 독일 국영철도 라이스반과 RSHA 대표들이 희생자 수용소 이송을 조정한 회의인 시간표 회의였습니다. 객차당 최적 인원수, 가장 효율적인 경로, 적용 가능한 요금, 희생자들은 어린이 할인과 같은 철도 서비스와 똑같이 자신의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꼼꼼한 문서화였습니다. 이 관료들에게 서류 작업은 신성했습니다. 각 희생자는 등록되었고 각 수송은 문서화되었으며 각 그램의 치과용금은 계산되었습니다. 명령은 항상 해당 부서의 사본과 함께 공식 채널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기록 보관에 대한 집착은 나중에 전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학살 설계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도덕적으로 거리를 두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결코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 다우, 이송 또는 재배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단위, 조각 또는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비인간화는 죽음을 단순한 행정거래로 취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칼텐브룬너, 브루노 그리고 RSHA의 역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관료주의와 야만성의 이러한 융합입니다. 그들은 대량 살인을 부서 예산, 성과 평가를 갖춘 행정 절차로 변모시켰습니다. 공포는 추방 명령에 서명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관리들과 함께 사무실 일상으로 변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증오와 폭력뿐만 아니라 관료적 효율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책상 램프로 밝혀진 사무실에서 지도와 서류 캐비닛에 둘러싸여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남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가장 파괴적인 악이 항상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정장을 입고 메모에 서명하고 자신의 범죄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합니다. 죽음의 부대, 전쟁을 학살로 바꾼 군인들. 제3제국의 끔찍한 인물들 사이에서 대량 학살을 감독한 군 사령관들은
히틀러, 힘러, 괴링과 같은 지도자들의 악명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학살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킨 현장 장교들 없이는 나치 죽음의 기계가 그 파괴적인 효율성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점령된 폴란드에서 살인 면허를 가진 이 군인들은 군인과 사형 집행인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헬름 크리거는 나치 공포의 실행에 있어 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인물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1894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크리거는 나치당에 합류하기 전에 견고한 군 경력을 쌓았습니다. 1939년 그는 폴란드 총독부의 고위 SS 및 경찰 지도자 HSSPP로 임명되었으며 이 직책은 그를 점령된 폴란드 영토에서 최고의 보안 책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인리히 힘너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크리거는 폴란드, 유대인, 공산주의 저항 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개별 저항 행위에 대해 전체 공동체가 대가를 치르는 집단 책임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매복 공격으로 독일 군인이 사망할 때마다 크리거는 무작위로 선택된 50명에서 100명의 폴란드 민간인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르티잔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크리거가 조직한 공포 시스템은 군사적 정확성으로 작동했습니다. 소위 AB 작전, 아우스 오던리체 베프리둥스 악션, 특별 진정 작전은 1940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폴란드 지식인, 교수, 사제, 공동체 지도자들의 체포 및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목표는 적극적인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가의 문화적 핵심을 제거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자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거의 관리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폴란드 아동의 강제 독일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리아인 인종 기준을 충족하는 수천 명의 미성년자들이 가족에게서 납치되어 독일인으로 양육되기 위해 독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고 폴란드어 사용은 금지되어 되었으며 나치 이데올로기가 광적으로 주입되어 하였습니다. 이 침묵의 범죄는 전체 세대를 지우고 생명뿐만 아니라 완전한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크리거가 위에서 공포장치를 관리하는 동안 SS 토텐코프 사단과 같은 부대들이 현장에서 잔혹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해고를 상징으로 하는 이 사단은 원래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군사부대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구를 절멸시켜 영토를 정화하도록 설계된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폴란드 전역과 이후 소련 침공 동안 토텐코프는 이동식 절멸부대로 활동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통상적인 전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을 따라다니는 이동식 절멸부대인 아인자츠 그루펜과 협력하여 대량 처형, 이송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토텐코프의 잔혹함은 동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에서 그들은 파르티잔 지원 혐의로 마을 전체가 학살된 바르바로사 작전과 같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단은 모든 성인 남성을 처형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이송했으며 반파르티잔 작전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인종 청소 패턴을 따랐습니다. 극단적인 명령에 때때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국방군 정규 부대와 달리 토텐코프는 잔혹 행위 실행에 대한 열정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전쟁 후 소련 및 연합군 위원회가 수집한 증언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끔찍한 경쟁을 묘사합니다. 포로로 잡힌 한 하사관은 자신의 부대에서 청소 작전에서 특별한 효율성을 보인 사람들에게 특별 휴가가 주어졌다고 자백했습니다. 토텐코프의 창시자인 터도르 아이케는 전쟁 전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사단은 원래 다하와 작센하우젠에서 개발된 공포 방법을 통합했습니다. 아이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인종적 적,
특히 유대인과 슬라브인을 군사적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할 생물학적 위협으로 대우하도록 직접 지시했습니다. 토텐코프와 아인자츠 그루펜의 관계는 특히 끔찍했습니다. 후자의 특정 임무는 유대인과 정치위원들을 절멸시키는 것이었지만 사단은 대량 처형 중 병참 지원, 주변 보안, 그리고 처형 부대가 부족할 때 추가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군사작전과 대량 학살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폴란드에서 크리거가 시행하고 토텐코프와 같은 부대가 실행한 점령 모델은 이후 동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잔혹함의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이송, 강제 이주, 직접적인 절멸을 통해 공간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점령된 폴란드는 사회 및 인종공학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크리거는 주요 도시에서 개토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유대인 인구를 기아와 질병으로 높은 사망률이 보장되는 조건에 가두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귀환 하임 이네스라이시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 정착민으로 재정착시키기 위해 폴란드인 거주지역 전체가 비워졌습니다. 이러한 정복자 식민주의자의 비전은 크리거와 다른 나치군 사령관들의 사고방식을 정의했습니다. 동부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점령할 영토가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으로 변모시켜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유대인의 물리적 제거, 슬라브 인구를 반노의 노동력으로 감소시키고 인종적으로 적합한 정착민의 정착을 통해 영토를 독일화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크리거는 힘러에게 직접 보고했고 그의 지휘에 있는 부대들은 국제법 또는 전통적인 군사협약의 제약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광적인 인종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이 절대 권력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군인들의 사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적 광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거는 독일 제국군의 장교였습니다. 토텐코프의 많은 구성원들은 폭력 전력이 없는 겸손한 출신이었습니다. 인종 세뇌, 엄격한 계층 구조, 잔혹함에 대한 보상이 결합된 나치 시스템이 군인을 살인자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전쟁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잔혹함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44년 소련군의 징역에 맞서 크리거는 오스트리아 보안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독일 탈영병과 패배주의 혐의를 받은 민간인의 직결 처형을 포함한 공포 정책을 계속 시행했습니다. 총체적 파괴의 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전쟁의 종식은 이러한 군복 입은 사형 집행인들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크리거는 1945년 5월 자살하여 법정에 서는 것을 피했습니다. 많은 토텐코프 장교들이 남아메리카와 중동으로 향하는 나치 탈출 경로인 라틀라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냉전의 혜택을 받았는데 서방연합군이 전범 추적보다 반공산주의 정보 모집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괴물로 변한 군인들의 유산은 군사 규율과 야만성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책임 메커니즘, 민간 감독, 국제 규범 존중이 없다면 어떤 군대든 공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잔혹 행위는 고립된 과잉 행위가 아니라 비인간화하고 박해하고 절멸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권력의 변태, 나치 수용소에서의 섹스, 고문, 쾌락. 나치 강제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는 단순히 제국의 적으로 간주된 집단을 격리하고 착취하고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의 건축물 아래 폭력이 도구적 기능을 넘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사디즘이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되고 많은 경우 승진과 특권으로 보상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구조는 가장 변태적인 충동의 표현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옷, 소지품, 머리카락, 이름 등을 박탈당했습니다. 낙인 찍힌 숫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은 가해자들이 희생자들을 인간이 아닌 폐기 가능한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무제한적인 권위와 완전한 결과 부재라는 맥락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범죄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행동들이 번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차별화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이 은폐되지 않고 수용소 문화 내에서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성적 학대의 제도화였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공개적으로 인종적, 도덕적 순수성을 찬양했지만 수용소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위한 수용소였던 라벤스부르이크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간수와 장교들에게 체계적으로 강간당했습니다. 일부는 사령관들의 일시적인 총애하는 자로 선발되어 지속적인 학대에 복종하는 대가로 더 나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강간으로 인한 임산부들은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발각되면 일반적으로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자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수감자들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 있었지만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영양실조와 열악한 위생 상태 때문에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남성들도 성폭력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헨발트와 작센하우젠과 같은 수용소에서 남성 수감자들은, 특히 분홍색 삼각형으로 식별된 동성애자들은 강간과 성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간수와 카포 위임된 권위를 가진 수감자들에게 지배와 오락의 메커니즘 역할을 했습니다. 1942년 하일리히 힘너의 직접적인 승인하에 여러 수용소에 매춘 시스템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노동자와 특권층 수감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서 선발된 여성들은 이러한 시설로 이송되어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약속된 조건 개선이나 최종 석방과는 거리가 멀게 이 여성들은 성적 소유물로 취급받고 끊임없이 학대당하며 자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부헨발트 사령관 카를 오토 코흐의 아내 일제 코흐의 사례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디즘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부헨발트의 마녀라고 불린 코흐는 흥미로운 문신을 한 수감자들을 직접 선발하여 살해했습니다.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의 피부를 램프갓, 책 표지, 기타 장식품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코흐는 반나체로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굶주리고 쇠약해진 수감자들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어떤 눈빛이라도 감지되면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극단적인 잔인함과 결합된 이러한 노출증적 행동은 그 시스템을 특징짓는 권력과 타락의 융합을 나타냈습니다. 전쟁 후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1967년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폭력은 종종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우트하우젠에서 간수들은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수감자들 간의 싸움을 조직하고 결과의 내기를 걸었습니다. 수용소 채석장에서 수감자들은 죽음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불규칙하고 가파른 186개의 계단을 무거운 돌을 들고 올라가도록 강요받았고, 간수들은 그들의 성과를 시간으로 측정하고 가장 느린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SS 장교들은 수감자들을 사격 연습의 이동 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트레블링카에서 얀키엘 비에르니크와 같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간수들은 누가 아기를 가장 높이 던져서 마치 클레이 사격처럼 쏘아 맞힐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오락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의 일부였습니다. 음악은 이 공포의 의례화에서 특히 끔찍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최고 감독관이었던 마리아 만들은 수용소에 여성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음악 교육을 받은 수감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행렬이 가스실로 향하는 동안 고전 음악을 연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예술적 아름다움과 산업적 죽음 사이에 이 기괴한 대조는 음악가와 희생자 모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심화시켰습니다. 타락은 인간 신체의 문자 그대로의 물화에서 극단적인 표현에 도달했습니다. 매트리스 충전재를 위한 머리카락이나 비누 제조를 위한 체지방의 산업적 사용을 넘어 벨제크의 크리스티안 비르트나 바르샤바의 위르겐 슈트로프와 같은 장교들은 인간 신체 부위를 트로피로 수집했습니다. 해골은 종이 누름돌로, 피부는 장갑으로, 문신은 예술작품처럼 액자에 넣어졌습니다. 부헨발트의 의사 에리히 바그너는 40개 이상의 표본을 포함하는 문신된 인간 피부 컬렉션을 개발하여 식물 또는 동물 표본처럼 분류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문신에 대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여 인간 고통을 유사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전환하는 궁극적인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이후의 재판은 생존자들의 증언, 가해자들의 자백, 그리고 물리적 증거를 통해 이러한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의 성적 타락과 사디즘의 진정한 규모는 결코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측면은 학문적 수치심과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 때문에 홀로코스트 역사학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최근에야 대량 학살 상황에서의 성폭력 연구는 이러한 차원을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부수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 구성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사디즘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공포장치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를 비인간화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장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특정 조건에서 인간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치 시스템은 명백한 사이코패스를 모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 절대적인 권위, 보장된 면책의 정확한 조합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사디스트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교훈은 나치 사디즘 연구에서 가장 불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잔인함의 능력은 명백한 괴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도덕적, 법적 통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잠재적인 가능성입니다.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최악을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의 체계적인 결과였습니다. 부서진 정의, 재판, 도피, 가해자들의 침묵.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으로 나치 공포 기계는 멈췄지만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의 책임자들을 추격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법정과 형벌에 직면했지만 수천 명은 정의를 회피하고 역사의 틈새로 사라지거나 먼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추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범들에게 국제 정의를 적용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국제 군사재판소는 헤르만 göring, 루돌프 헤스, 요아임 폰 리벤트로프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을 포함한 22명의 나치 지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1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7명이 다양한 징역형을 받았으며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인도에 대한 범죄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고 잔혹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서 명령에 따른 행위라는 변론을 거부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은 문제의 표면만 건드렸을 뿐입니다. 제3제국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범죄 장치에 연루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른스트 칼텐브룬노의 사례는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보여줍니다. 국가보안본부 RSHA의 수장으로서
칼텐브룬너는 수많은 이송 및 절멸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945년 5월 미국군에 의해 체포된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생존자들의 증언과 대량 처형을 명령하는 그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포함한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했습니다. 재판 동안 칼텐브룬너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부인하며 그의 부하들이 그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우트하우젠과 같은 수용소 방문과 가스실 처형 목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앞에서 그의 변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인도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46년 10월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맞이한 칼텐브룬너 한 명당 수십 명이 탈출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도피는 홀로코스트의 주요 물류 설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도피였습니다. 전쟁 후 아이히만은 잠시 독일에서 숨어 지내다가 1950년 적십자사의 위조 여권으로 아르헨티나로 탈출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로 살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일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1960년 모사드 요원들의 체포는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어 대량 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국제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어 수백만 명이 홀로코스트의 관료적 메커니즘과 생존자들의 가슴 아픈 증언을 목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62년 그의 처형은 전후 역사에서 드문 정의의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는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쌍둥이, 난쟁이, 기타 수감자들에 대한 끔찍한 실험의 책임자인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탈출한 후 파라과이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브라질로 이주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나치 동조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받고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가장 많이 수배된 전범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맹겔레는 결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9년 브라질 해변에서 수영하다 익사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발굴되어 1985년 법의학적 검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후 홀로코스트 정의 추구에 가장 좌절스러운 장 중 하나를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탈출은 나치 범죄자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시리아와 같은 국가로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비밀 네트워크인 라틀라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는 다양한 조력자들을 포함했습니다. 전직 SS 장교, 일부 가톨릭 교회 관계자, 파시즘에 동조하는 라틴 아메리카 정부, 그리고 놀랍게도 냉전시대 반공산주의 요원 모집에 관심이 있던 서방 정부 기관들이었습니다. 알로이스 브루노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린 처벌 면제를 보여줍니다. 최소 13만 명의 유대인을 절멸 수용소로 이송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브루노는 시리아로 도피하여 수십 년 동안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거르크 피셔로 바꾸고 시리아 정보기관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신문 및 억압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프랑스에 의해 부재 상태로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노는 결코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사드의 2차례 암살 시도, 한쪽 눈과 여러 손가락을 잃게 한 폭탄 편지에서 살아남았지만 계속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1989 살의 나이로 2001 연경 다마스쿠스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프레다 링켈의 사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변종을 보여줍니다. 민주사회에 완전히 통합된 범죄자들입니다. 라벤스부리크에서 수감자들에게 개를 풀어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간수 링켈은 1959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홀로코스트에서 탈출한 독일계 유대인 프레드 윌리엄 링켈과 결혼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링켈은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인 2004년에야 미국 당국이 그녀의 실제 신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06년 독일로 추방되었지만 고령 84살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 때문에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6살의 나이로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가진 존경받는 이웃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흔했습니다.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의 경비병으로 확인된 존 데미안 유크는 신분 확인 전까지 클리블랜드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리옹의 도살자 클라우스 바르비는 볼리비아로 도피하여 고문 기술에 대해 독재 정권을 자문하기 전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아기를 부추로 짓밟은 것으로 알려진 마이다네크의 암말. 헤르민의 브라운슈타이너는 뉴욕 퀸즈에서 가정주부로 살다가 발각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나치 사냥에 전념하는 단체들은 도망자들을 찾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동명의 생존자가 이끄는 시몬 비젠탈 센터와 베아테 및 세르주 클라스펠트 부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백 명의 숨겨진 범죄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이 정의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증인들이 사망하고 증거가 손상되고 가해자들이 노령화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독일은 겉으로 보기에 작은 역할을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나치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적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2011년 존 데미안 유크 사건은 절멸 수용소에서 일한 사람은 누구든지 특정 역할에 관계없이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와 원칙 덕분에 오스카 그로에닝 아우슈비츠 회계원과 이반 칼리몬과 같은 전직 경비병들이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의 정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재판을 받은 가해자 1명당 수십 명이 탈출했습니다. 처형된 아이히만 1명당 수백 명이 편안하게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도 범죄자를 식별하고 기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의가 늦고 불완전할지라도 기억과 진실은 불처벌에 맞서는 도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또는 도피라는 이러한 상반된 운명에 대한 연구는 정의가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정치적 의지, 국제적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망각에 대한 저항을 필요로 합니다. 이 어두운 장의 마지막 교훈은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와 인권에 대한 헌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처벌 사이의 차이는 종종 범죄의 규모뿐만 아니라 진실과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끈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